올해 마지막 스프린트 주말 경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작년의 카타르 그랑프리는 올해 펼쳐지는 것보다 약 2개월 정도 먼저 이루어졌었는데, 이 때문인지 드라이버들의 과열로 인한 탈진 증세와 높은 트랙 온도로 인한 타이어 제한 규정이 생겨났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 기간을 늦추는 것을 선택했고, 그 덕분인지 드라이버들의 탈진 증세와 같은 위험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제한 규정과 관련된 문제로 높은 트랙 온도와 더불어 날카로운 연석이 조명받았는데, 이번 경기를 치르기 위해 연석의 날카로운 부분을 없앰과 동시에 자갈을 설치하면서 타이어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즉각적으로 취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원래 스프린트 주간에는 프랙티스 세션은 건너뛰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경기에 관련된 유효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세 줄 요약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스트롤이 캐나다 드라이버로서 165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새로운 역사를 작성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프리뷰에서 발언했던 것이 무색하게 페라리가 맥라렌에게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무리 프랙티스지만 보타스가 무려 섹터2에서 패스티스트 섹터 타임을 작성하면서 6위로 세션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프린트 퀄리파잉의 시간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세션이 시작하기 5분 전에 급하게 페레즈의 차량을 다시 세팅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다행히도 SQ1이 시작하고 난 직후에 바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12분짜리 세션이 시작됐고, 미디움 타이어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 달렸던 드라이버들이고, 영상에 사용한 자료상으로 약 5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순위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결국에는 노리스가 압도적인 기록으로 1위를 수성했고, 페레즈는 스프린트 퀄리파잉이지만 또다시 첫 번째 세션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SQ2 역시 계속해서 순위가 요동쳤습니다. 세션이 2분가량 남은 시점에 노리스가 또다시 엄청나게 빠른 기록을 작성해 놓은 장면이고, 피아스트리는 보시다시피 이번 코너에서의 트랙아웃으로 인해 레코드 삭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피아스트리는 개의치 않고 3위까지 기록을 끌어올렸고, 빅4 팀과 훌켄버그, 가슬리, 로슨이 SQ3에 진출했습니다. SQ3는 미디움이 아닌 소프트로 바꿔 달리는 세션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구도가 예상됐었습니다. 타이어를 최대한 아끼면서 웜업을 하기를 원했던 드라이버들은 2개의 랩을 타이어 웜업에 사용했고, 맥라렌 듀오와 르클레르는 곧바로 플라잉 랩에 도전하면서 일찌감치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체커 플래그가 다가왔을 때 노리스와 피아스리가 아쉽게 기록 경시를 실패하면서 동결됐고, 프론트 로우에 거의 근접했던 맥라렌 사이에 러셀이 들어가면서 맥라렌의 독주를 막아냈는데 성공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스프린트 레이스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노리스에게 꼬리표처럼 달려있던 징크스 한 가지, 폴 포지션을 차지하고서 1000렙의 순위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시작과 동시에 러셀을 막아내는 걸 성공하는 것을 넘어 3위에 있던 피아스트리가 빠른 스타트로 러셀을 오프닝 랩에 초월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이스의 3분의 1이 넘게 지난 시점에는 1위인 노리스부터 시작되는 DRS 트레인이 형성됐는데, 이는 노리스의 노림수였고 2023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생각나는 장면을 노리스가 선두에서 만들었습니다. 레이스의 절반이 넘은 시점에도 여전히 열차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또 다른 중요 포인트는 베르스타펜이 훌켄버그와의 격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는 것인데, 경기 시작 전부터 베르스타펜이 발언한 대로 현재 레드불의 차량이 중위권 팀들의 차량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개의 랩에서 피아스트리가 DRS 열차를 놓치나 했지만 끝까지 러셀을 방어해내는 데 성공했고, 훌켄버그 역시 아주 준수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6위 싸움을 하는 컨스트럭터의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포인트 피니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고, 브라질 그랑프리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피아스트리가 노리스에게 우승을 양보했던 것처럼 노리스가 마지막 코너를 나오면서 속도를 늦춰 피아스트리를 1위로 들여보내면서 맥라렌이 스프린트 1-2 피니시를 달성했습니다. 이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맥라렌은 페라리와 6포인트를 더 벌렸고, 레이스에서 15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컨스트럭터 챔피언이 이번 그랑프리에서 확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기 위한 퀄리파잉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Q1은 타이어 개수를 관리하기 위해 대부분의 선수들이 사용한 타이어를 재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에스턴 마틴의 두 선수가 새 타이어로 빠른 기록을 작성하면서 순위 경쟁이 혼란에 잠기게 됐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상위권의 선수들도 새 타이어를 꺼내오기 시작하면서 기록이 점차 향상됐고,
탈락권에서의 치열했던 경쟁과 더불어 최상위권의 촘촘한 순위까지 모든 것이 지켜볼 만했던 세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좌우보의 두 명의 선수 모두 Q1에서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Q1 탈락자는 알본, 로슨, 훌켄버그, 콜라핀토, 오콘입니다. Q2는 전략이 안정화되면서 모든 드라이버들이 기록이 촘촘하게 들어찼던 세션이었습니다. 드라이버마다 상이하지만 한 랩 또는 두 랩을 돌고 난 후의 기록입니다.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드라이버들은 일찌감치 21초 극초반부를 기록하면서 안정권에 돌입해 있었고, 탑10에는 빅4 팀의 모든 선수들과 최근에 폼이 좋은 가슬리, 그리고 하스의 마그누센이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은 하고 있지만 1분 20초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던 모습이었지만, 체커 펠레그와 함께 베르스타펜이 단순히 1분 20초대에 진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반부의 기록을 작성했고, 알론소가 본인의 차량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랩타임을 만들면서 준수한 기록을 작성했던 가슬리를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에스턴 마틴의 로고가 정말 오랜만에 Q2에서 살아남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Q2 탈락자는 가슬리, 저우관유, 보타스, 츠노다, 스트롤입니다. 체감상 정말 오랜만에 페레즈가 Q3에 진출한 채로 세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1000랩을 소화한 후의 기록을 살펴보자면, 러셀이 매우 빠른 기록인 1분 20초 575를 작성하면서 맥라렌의 페라리 구도 속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뽐냈고, 노리스는 레코드 작성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체커 플래그 발동 직전까지도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고, 직후에 우후죽순 기록이 작성됐는데, 맥라렌과 페라리의 경쟁 구도 속에서 베르스타펜과 러셀이 압도적인 기록으로 프론트 로우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맥라렌의 두 선수 모두 페라리 듀오보다 더 높은 순위에서 출발하게 됐다는 점에서 맥라렌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스 스타트 그리드는 이와 같이 정리됐습니다. 레이스 데이입니다. 퀄리파잉에서 불필요한 서행으로 폴 포지션을 반납하게 된 베르스타펜이었고, 폴 포지션에서 매번 준수한 성적을 보여줬던 러셀이었기 때문에 메르세데스의 좋은 결과가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와 동시에 그 예상이 무색하리만치 스타트와 동시에 베르스타펜과 노리스가 치고 올라왔고, 훌켄버그와 오콘, 그리고 콜라핀토 3자 간의 충돌로 인한 세이프티카가 오프닝 랩에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스트롤의 명백한 실수로 인한 알본과의 충돌 장면도 있었고, 그렇게 추월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카타르 서킷에서 5랩 만에 아주 많은 순위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스트롤의 차량도 앞선 사고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인지 리타이어를 하려 했으나, 그와 동시에 10초 페널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페널티를 수행하고 다시 차고로 돌아와 차량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선수들이 다양한 사유로 페널티를 받았는데,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단언컨대 올 시즌에 펼쳐진 경기 중에 가장 난장판에 가까운 경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스의 절반인 지난 시점에 뜬금없이 알본 차량에 붙어있던 백미러가 피트 스트레이트에 떨어졌고, 이 때문에 옐로 플래그와 그린 플래그가 왔다갔다 하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가 고작 2경기째였던 레이스 디렉터는 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속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그 선택의 결과가 고작 4랩 뒤에 나타났습니다. 한 랩 뒤처진 보타스가 백마커가 됐고, 블루 플래그를 보고 비켜주기 위해 레이스 라인을 벗어났지만 하필 그곳에 떨어져 나간 백미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밟은 보타스의 차량에서 너무나도 많은 파편이 튀어나갔고, 또 그 파편을 밟은 해밀턴과 사인츠는 타이어 펌처가 발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PT인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함을 판단한 레이스 디렉터가 너무 늦은 세이프티카를 선언했고, 상위권에서 경쟁해야 하는 사인츠는 저우관유보다도 뒤에서 중행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직후 레이스 리스타트 과정에서 페레즈는 혼자서 스핀했고, 훌켄버그는 컨택이 발생하면서 주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바람에 리스타트와 동시에 세 번째 세이프티카가 선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비는 남은 15바퀴를 소프트로 달려보자는 도박수를 걸게 됐고, 추후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작전은 실패한 작전이 되어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이프티카 직전 옐로 플래그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리스가 조사를 받게 됐고, 10초 스탑앤고라는 드라이브 스로보다도 큰 페널티를 받게 됐습니다. 하필 모든 드라이버가 가까이 붙어 있었고 컨스트럭터 우승 경쟁 중인 팀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페널티가 더욱 거대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 다행히도 별일 없이 레이스를 끝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고, 저우의 림미 언론 챈트와
노리스의 통안의 질주를 보면서 끝내 경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종료되고 러셀이 5초 페널티를 부여받았지만 5위인 가슬리와 7초 이상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순위의 변동은 없었고, 자워버가 시즌 시작 이후 23경기 만에 포인트를 획득하면서 마침내 노포인트 컨스트럭터를 탈출했고, 저우가녀 역시 드라이버 챔피언십 20위로 올라오면서 2페이지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 6위 싸움을 하는 알핀과 하스는 가슬리와 마그누슨이 각각 10포인트와 2포인트를 차지했고, 알핀이 8포인트나 더 많이 획득하면서 다시 한번 6위 자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맥라렌과 페라리의 얘기를 해야 할 텐데, 페라리는 2위와 6위, 맥라렌은 3위와 10위의 패스트이스트 랩까지 각각 26포인트와 17포인트로 9포인트를 좁혔고, 시즌 도합 포인트는 19포인트 차이로 좁혀지게 됐으며 결국 2승부의 결말은 시즌 최종전까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건 속에서 잊혀졌던 우승자는 시즌 챔피언인 막스 베르스타펜이었습니다. 시즌 후반기에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레드불의 좋지만은 않은 상황 속에서 챔피언의 자질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간단하게 호소하자면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는 경기였고, 결국엔 아부다비 그랑프리까지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F2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다음 시즌부터 자우보에서 활약하게 될 볼톨레토가 현재 2위에 위치해 있는 아이작 하자르와 0.5포인트의 차이로 최종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현재 F1뿐만 아니라 F2까지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 시즌에 루키들이 많이 올라오는 만큼 하위 카테고리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랑프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난장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시즌 최종전 프리뷰 영상을 곧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포뮬러였습니다.